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접어들면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모두,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고요. 약 한 37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 정도 숫자라고 하면 메모드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그 경선 불복 얘기가 나오면서 좀 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의 경선 이제 후유증을 봉합하고서 제2의 창당의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에 와서 그날 그때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함께 동의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발언도 했거든요. 저는 다른 분의 발언도 의미가 있었지만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소년공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저렇게 후보까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끔 씻어내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팀이 돼서 이제는 대선 승리를 해서 전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팀이란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어찌됐건 친문계가 지금 주류인 거고, 주류 친문계가 경선 과정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양쪽으로 골고루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팀이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서 완성체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론을 또 새롭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 보통 정권 교체는 여야가 이제 바뀌는 거를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경우는 정권 재창출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송 대표가 정권 교체론을 이제 들고 나온 바가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또한 약간 이제 선을 좀 긋는 듯한 그런 이제 행보를 이제 보이다 보니,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 친문계 일각에서는 약간은 우려의 시각도 좀 없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출범식에서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는 다른 언급들이 좀 있었는데요. 1호 공약이 성장의 회복이다. 성장을 얘기했고요. 뭐 이재명 정부 7번 외쳤다. 저 부분도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성장을 내세웠고요.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뭐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좀 긴 그 연설이 있었는데요. 세 개의 키워드로 좀 요약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다음 성장, 그리고 박정희. 이 세 가지가 각기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제가 송영길 대표의 정권 교체론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권 교체론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살아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언론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를 특히 강조를 할까? 그거는 역시 이 문재인 정부하고의 차별화를 좀 시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로 이재명 후보 하면 기본 시리즈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분배 위주다, 역시. 그래서 성장론에 대해서는 너무 좀 취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출마 선언 때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좀 포함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만 포함을 시켰는데 어제 연설에는 보니까 성장 부분을 상당히 길게 많이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성장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포함시킨 거 이제 더하기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중도 더 나아가서 보수로까지 외연 확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 보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추진력이 꽤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인정하거든요. 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추진력으로 상징되는 그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수층에게도 자기가 한번 좀 호소를 해보겠다. 보수층의 일부도 내 표로 가져와 보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재명 캠프의 그 향후 대선 전략도 좀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오늘 차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대통령이 될 때는 민주당 정부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가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7번이나 했습니다. 네.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종훈 평론가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 재창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 부분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걸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봐요. 뭐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책적 부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기본소득 시리즈나 이런 부분에 보면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아주 그 균형 잡힌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약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는 약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권 재창출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도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노리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컨대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론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 교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승을 합니다. 민주당의 정신이나 정강 정책은 계승하지만 네. 정책적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따오자면 청출어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들을 계속 내놓을 거로 봐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정부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한편 어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하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죠. 출범식에서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최우선으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 일단 부동산 문제에 주목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특히 요즘에 대장동 문제와 맞물리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겠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요. 지금 지정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문제와 연관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도층 특히 보수 진영도 그렇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화가 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LH 사태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의 집값 문제도 그렇고 전세값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실패한 네.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많다는 것은 뭐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장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 부동산 정책과 연관해서 본인이 대장동 의혹과 연관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리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혁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개혁 관련해서 공공이익 환수제라든지 개발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법도 지금 입법을 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민간은 최대 10% 이상은 이익을 못 가져가게 한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민간은 50% 이상의 투자를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아직 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네. 기조상으로 보면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가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부분도 본인은 정면 돌파를 해서 본인과 관계없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개혁하는 일에 본인이 앞장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제 계승도하고 차별화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언론은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선거대책위가 인선안을 공개를 했는데 인물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실장이 김남국 의원이었는데 한준호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친문 색깔 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뭐 똑같이 다 친문이긴 하죠. 다 친문이긴 한데 좀 강성에서 연성으로 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 이제 눈에 좀 띄는 거죠.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계속 강성 발언으로 논란을 많이 유발했던 적도 있고 또 보수 지지층하고 상당히 좀 약간 그 갈등을 좀 많이 빚기도 했고 그런 이제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남국을 빼자. 그리고 좀 그 대신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의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인선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에 새로 이제 배치되신 분도 친문계는 친문계죠. 그래서 크게 뭐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미지적으로는 뭔가 본선에 올라오면서 뭔가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말하기 아무래도 요즘에 국민의힘이 계속 본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많이 가 있는 편인데 일단 그래서 그런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언론의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으로 외연 확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이제 어제 연설에서 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분배 위주였던 데서 성장을 함께 강조하는 쪽으로 일단 또 방점을 조금 이동시키는 네. 거죠. 그래서 중도층 내지는 이제 보수층까지.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이 뭐 나온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이날에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내걸면 보수 지지층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그 정도 봅니다. 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지층에선 반발이 크잖아요. 논란이 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지층도 사실은 정권 교체론이 워낙 지금 거세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걸더라도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이건 집권 전략이다 어차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감한 공약이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과감한 있다.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시선 돌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성장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의혹에 대해서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일 하나는 잘한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리고 검증이 된 거잖아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이라는 부분을 실용주의와 연관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평론가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동의하고 함께하는 부분은 실용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은 실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념적으로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저는 실용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일 잘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면 그 부분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념적 논쟁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국민 잘 살게 하는 일에는 이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도 갖다 쓰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앞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또 현재 유권자들은 실용적인 대통령, 정말 경제를 살려서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확보할 거라고 봅니다. 확대해 갈 거라고 봅니다. 행보를. 아까 말씀드렸죠. 실용주의, 그 다음에 정말 이념을 떠나서 좋은 정책은 언제든지 이념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모습 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지층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저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들으니까 최준봉 교수님이 실용주의까지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정통적인 대선 후보와는 좀 색깔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